예, 다음은 그 이런 생명권과 관련해서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낙태죄입니다. 낙태죄. 즉 태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권도 인간의 존엄성상 지켜져야 되는 거지만 또 산모도 만약에 태아로 인해서 산모의 위험이 밑태롭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원치 않은 그런 임신을 했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낙태를 할 때 이 낙태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 이것이 이제 침해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순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산모의 자기 결정권, 산모가 이 태아를 낳아서 기를 것이냐, 또 이 태아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어찌됐든 이 산모는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모의 그 자기 결정권, 이거와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것이죠. 대립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헌법, 우리 낙태를 쉽게 안 해주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성계에서는 낙태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일반 종교계에서는 그 태아도 소중한 생명권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선택 결정권,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이 태아의 생명권이 더 존중됐기 때문에 낙태죄를 지금 금지시켰습니다. 형법 받죠. 형사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주권, 이 행복주권이 더 위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올해 말까지 이제는 낙태죄에 대해서 개정을 해라. 어떤 형태로든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낙태죄가 올해 말까지 이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걸 헌법 불합치라고 하는데요. 그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위헌 판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합리적으로 바꿔라 고 하는 건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인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하긴 하면서 올해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낙태죄에 대해서 다시 더 합리적으로 바꿔라, 개정을 해라 했습니다. 거의 위헌 판정을 내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 공청회도 하면서 그러면 낙태죄 금지를 뭐 22주 이상 큰 22주가 되면 낙태를 금지한다든지 뭐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의견을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낙태죄를 인정할 것인지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더 위로 보면서 지금 이 일반 종교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태아의 생명권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 지금까지 봐왔지만요, 우리 헌법은 추상적이면서도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 이런 거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처럼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뭐 사용제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그런 존엄사, 안락사, 또 낙태죄 이런 부분들이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결국 바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헌법은 추상적이지만 그 해석을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많은 부분들을 우리 실생활에, 우리 생활에, 우리 사회에, 우리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우리 행복 추구권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낙태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위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이제 그 행복 추구권이고 행복 추구권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또 경시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 낙태죄 관련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명권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제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추구권은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뭐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게 행복 추구권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일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권, 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자기결정권, 또 어떤 내가 자유재산 주가에서 계약 체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내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행복 추구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에서는 이런 뭐 인간의 존엄, 그리고 뭐 행복 추구권,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죠? 거기는 집단주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자유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런 내용인데, 판례나 뭐 이런 거는 기존에 먹는 물 판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생수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생수를 주지 않았어요. 생수 판매 못했습니다. 다 생수는 수출용이었어요. 왜? 생수를 팔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상승될 것이다 해서 생수를 못 팔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바로 생수를 못 먹게 하는 거, 이런 법은 바로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먹는 물 관리법 해서 생수를 자유롭게 하지만, 한때는 그러한 수돗물에 대한 수돗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생수를 금지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이것은 당연히 행복 추구권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판결만 해도 이 먹는 물 관리법, 이것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인간의 존엄성이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과 인간의 존엄성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 죄수들은 그러면 행복 추구권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는 것이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자, 수용자들, 즉 죄를 형을 집행받고 있는 이 수용자들은 그 많은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과밀시설인 경우에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그 감옥에서 자고 먹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인간으로서, 아무리 그 사람이 죄졌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팔도 제대로 못 빌 만큼 잠을 잘 때 팔을 제대로
모필 만큼의 그런 과밀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적어도 인격 침해고 또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과밀 시설이라고 하면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 그 어떤 수영자가 뭐 팔을 뻗기 힘들고 잠자기도 힘들 정도의 좁은 시설에서 과밀 시설에서 자기는 그런 감옥에서 보낸 것이 인간의 존엄성, 인격 침해다. 인간의 존엄성 침해다. 라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과밀시설이라면 그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에 10,000원씩 손해배상해라. 뭐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원은 2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이제 면적이 좀 성인이 팔을 뻗고 잘 정도 되면 2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이상은 보장해 줘야 된다. 2제곱미터 이상도 안 되면 하루에 뭐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용자들, 그런 죄 지은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치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개방됐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용변 보는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 만큼,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물론 비록 죄인이라지만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심한 어떤 그런 모욕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신적 손해를 그런 경우에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유치장에서 이거 개방형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장 뭐 이런 데서는 기존에 어떤 그 심한 모욕감, 뭐 거의 나체로 조사를 하고, 뭐 이제 나름의 어떤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나체로 조사를 하고 뭐 그런 신체 검사를 하는 거, 그런 심한 모욕감, 그런 건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다고 봤어요. 그럼 뭐 손해배상 내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거니까. 아니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마약사범 뭐 이런 거라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신체 일부에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형사범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체로 그런 신체 검사를 한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기존에도 많은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징계방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용자들이 어떠한 방을, 어떠한 수용 생활을 하면서 그 내에서 어떤 죄를 졌을 때 그 독방 있죠, 독방. 이 독방에 갇혀 있을 때, 이런 독방이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아예 뭐 운동조차도 안 시킨다 라고 하면 그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의 존엄성 관련해서 많은 판례들은 바로 그런 형사벌을 받는 그러한 그 수용인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해요. 뭐 접견을 금지한다든지 뭐 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하는 그런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부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또 이제 민사적인 부분은 또 많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아빠의 성을 따르게 돼 있었어요. 아빠의 성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이 자식들은
엄마의 성을 따르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나 엄마의 성을 혼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빠 엄마가 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다면 뭐 꼭 아빠의 아니면 엄마의 이런 것을 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아빠의 성을 사용하게 강제하는 거, 그리고서 엄마의 성을 못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 물론 뭐 양성의 평등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평등의 원칙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엄마의 성을 쓰고 싶어요. 또는 아빠나 엄마의 하나씩 쓰고 싶어요. 못 쓰게 한다?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나 엄마의 성을 쓰게 하는 것, 즉 그것도 다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뭐 엄마의 성을 쓸 수도 있고요. 또 한자씩 따서 쓰는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판례에 의해서 우리 그러한 사회 문화적인 헌법은 사회 문화적 가치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내용이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기존에 동성동본 같은 거. 기존에는 동성동본이면 뭐 50천, 60천 아무리 먼 사람이라도 동성동본이면 결혼을 못하게 했어요. 예, 민사적으로 못하게 했는데, 바로 이제 이러한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죠. 8천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동성동본이면 결혼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같이 사실혼이 되고 뭐 아이를 낳게 되고 뭐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비록 같은 동성동본이지만 성씨의 본이 같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한다? 그것도 몇십 천씩 어, 그러한 멀리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과 결혼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내용이 되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민법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8천 이내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6천 이내 혈족 배우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아무리 멀어도 동성동본이 결혼 못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인간의 존엄성 관련해서 굉장히 논의됐던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간통죄입니다. 간통죄. 이 간통죄에 대해서 우리 그 간통죄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간통죄는 적어도 성인들이 자기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은밀한 그러한 사적 영역인데, 이것을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형벌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이런 행복 추구권. 내가 누구든 어떠한 강박이라든가 아니면 협박, 뭐 사기 이런 게 아닌 한, 서로 남녀가 어떤 성행위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를 해서, 자기 둘이 어떤 관여를 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해서 형벌을 주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서 많이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젠 위헌이다. 간통죄 위헌이다. 즉 자기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배우자가 있게 되면 이 배우자는 그 간통을 한 상대방 아니면 뭐 자기 배우자, 여기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부분을 자기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개입을 해서 형벌을 주는 것은 그건 과잉 행사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행복 추구권을 위배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지금 없어졌어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간통죄는 없어지고,
다만 이제 뭐 그것은 어떤 신뢰가 있는 상대에서는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 국가가 그 형벌을 하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개인의 사적 영역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인들이 어떠한 강박이라든가 협박이 없는 한 이것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본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형벌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형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과잉으로 침해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이제 간통죄는 위헌이 됐는데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알았는데 그 성매매 특별법 이 성매매 특별법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주고 받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이제 민사상의 손해배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성립될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착취나 강요가 없는 그냥 자기는 성인 간에 이러한 성매매가 어떤 성풍속을 뭐 커다랗게 침해했다 뭐 이러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성인 간에 자유롭게 돈을 뭐 주로 받고 했지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의 그 성행위의 자기결정권 이 결정권에 국가가 이거 개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착취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거는 이제 형벌을 별도로 가는 거지만 순수하게 그 자기네들 성인들 간에 어떤 이제 돈은 주고 받지만 그거에 대한 자기네들의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매매를 한 사람은 뭐 1년 이하 징역, 뭐 300만 원 이하 벌금, 뭐 과료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그래서 여성계에서는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자. 뭐 둘 다 처벌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쪽입니다, 지금.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너무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 너무 과도하게. 즉 그런 부분들은 뭐 문제가 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로 해결할 문제지 그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은밀하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 공공연하게 된다면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게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찬성하면 위헌이 되는데 항상 5명 이상이 위헌이라고 판정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성계에서는 당연히 성매매 특별법이 합헌이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또 법적인 부분에서는 또 별개로 다뤄질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이 착취와 강박이 아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적인 그러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로 관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또한 별개의 문제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이제 이 헌법에서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이 문제는 우리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키고 있고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아까 동성동본 뭐 이런 건데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적 자치로 해서 우리가 누구와 어떤 계약을 하고 또 부동산을 취득하고 또 팔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적 자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 부분들도 결국은 바로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된다 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 민법에 또 그 회사법, 상법 이런 것들의 근본은 바로 내가 원하는 사람과 계약 체결하고 그 사람과 그 어떤 거래를 하는 거, 이것들은 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자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 이런 부분들은 그 우리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